오늘 3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돼 국내 확진 환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는 지난달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부부 그리고 함께 사는 70대 어머니인데 방역 당국은 가족 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세균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중국 이외 감염국가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한교민 수송을 위한 임시 항공편 한 편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번엔 중국인 가족도 함께 귀국합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이후 지금까지 500명 정도의 입국이 차단됐습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 후베이성 이외 다른 지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경고했던 의사 리원양의 죽음에 중국 지식인들이 언론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리원양의 죽음으로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총선 예비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수상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샘 멘데스 감독의 1917이 작품상으로 유력하지만 기생충과 접전해버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3명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70대 여성과 이 여성의 아들 부부인데 방역 당국은 가족 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3번째 완치 사례도 나왔는데요. 구수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5번째 확진자는 73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지난 6일부터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생겨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격리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 부부도 곧바로 격리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26번, 27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내가 중국인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뒤 귀국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인 25번 환자는 함께 가지 않아 방역 당국은 광둥성을 다녀온 아들 부부가 먼저 감염된 뒤 어머니에게 옮긴 가족 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날 며느리께서 먼저 기침 증상이 있으셔서 이 며느리 분이 먼저 발병하고 또 가족 내 전파로. 광둥성은 후베이성 다음으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이 됐습니다. 완치돼 퇴원하는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4번째 확진자인 55살 한국인 남성이 지난달 27일 입원한 지 보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3번째 완치 사례입니다. 몇 분이 또 계속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퇴원 환자가 앞으로 계속 조금씩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병원 내 감염이나 경증 상태 환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 이후 지금까지 실제 입국이 차단된 사람은 500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까지 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건 지난 4일. 이후 인천공항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실제로 중국발 입국자는 하루 13,000명에서 5,400명으로 60% 정도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예 중국 등 출발지에서 입국이 차단된 사람도 499명에 이르렀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발권할 때 후베이성 여권 소지나 체류 여부 등을 확인해 입국을 금지한 겁니다. 사전 검역 절차가 강화되면서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후베이성 외 중국 내 다른 지역까지 입국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는 후베이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저장성과 광둥성, 허난성 세 곳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베이성이 아닌 광둥성을 다녀온 국내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국내 방문객 가운데 환자가 나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주의도 촉구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의 경우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선 입국 금지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진단 검사 물량을 이번 달까지 10,00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달 말까지 1일 진단 검사 물량을 현재 3배 수준인 10,000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하루 3,000명 정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중국 방문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 정도만 검사할 수 있고 다른 국가를 방문한 의심 환자를 모두 검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가 지정 음압 치료 병상도 현재 198개에서 지역별 거점 병원 등을 활용해서 최대 900개 이상 확보하고 또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해 현재 10개인 즉각 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우한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이송을 위해서 정부가 임시 항공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우한 교민들도 1, 2차와 마찬가지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될 예정인데 격리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왕선택 기자 보도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우한 지역 교민 이송을 위한 임시 항공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부터 이달 1일 새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01명을 긴급 이송한 데 이어 3차 특별 전세기 투입입니다. 상세한 비행 일정은 지금 중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 국내에서 이분들을 보호할 시설이 확정이 되면은 아마 중수본에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는 교민들은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국내 임시보호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될 예정입니다. 격리 장소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민간생활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을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운영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있는 지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이 약 230명으로 파악됐다면서 3차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하는 교민의 규모를 1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중국인 출국 금지 조치를 일부 변경한 만큼 중국인이라고 해도 우리 국민의 배우자와 직계 친족, 즉 부모와 자녀인 경우는 전세기 탑승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영사 5명과 행정원 4명이 근무 중인 우한 주재 총영사관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하자 불안해하며 외지로 떠났던 충북 진천 주민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인재개발원의 우한 교민 가운데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철저한 방역과 충분한 위생용품 보급으로 진천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인재개발원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 주민이 돌아왔습니다. 진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방역도 주민들의 위생 개념도 최고라며 역설적으로 진천이 가장 안전하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와 세정제도 지역 주민들에게 넉넉하게 지원됐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부품 수급 문제로 자동차 공장이 잇따라 휴업에 들어갔고 관광 산업이 위축되면서 서비스 업종의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현대자동차는 전국에 있는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날 쌍용차도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내 부품 기업들이 생산을 멈추면서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선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순차 휴업에 이어 사실상 모든 공장이 휴업에 돌입합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 이 때문에 이번 달 제조업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비스 업종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000여 명, 하루 1,500여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중국 노선 94개 가운데 58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35%를 차지하는 중국인 비중이 줄면서 음식점과 카페, 쇼핑몰 등 서비스 업종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지 공장이 멈춰서고 또 게다가 왕래까지 끊기면서 수출 감소세가 그나마 호전되어 가던 그 추세가 좀 꺾이지 않나. 또 국내 활력도 단기간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 전망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 지원 대책과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귀국 교민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임시 생활시설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원 인력들 또 의료진까지 군 의료진까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에게 좀 각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는 바로 국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정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임시생활시설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무슨 이렇게 불안을 끼치거나 하는 이런 일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들 그 부분들을 자꾸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자체가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3명이 나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465곳에 대해 16일까지 휴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 40곳과 돌봄 나눔터 12곳에 대해서도 휴원하도록 명령했지만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은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도 모든 사립유치원에 14일까지 휴업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 인근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신종 코로나 감염자 근처에 있었던 크루즈선 탑승자 57명에 대한 검사 결과 이날 6명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한 이후 이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감염자는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크루즈선 탑승자를 포함해서 일본 내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사람도 9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정규군 창설 72주년을 맞았지만 군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를 열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건군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각종 보도 매체와 선전 매체들은 오늘 건군절을 맞아 군 장병 등이 전국 각지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찾았다는 소식을 보도했지만 열병식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보도 매체는 지난달 민간 위성이 촬영한 평양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 약 8천여 명이 평양 동남부 지역 열병식 훈련 장소에서 식별됐다고 전해서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경로로 감염자의 대소변이 거론되면서 공중 화장실도 위험지대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오히려 과도한 불안이 방역 체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홍콩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3년 이곳에서 주민 300여 명이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의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감염자가 이용한 아파트 화장실의 배수구가 확산 경로로 지목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는 감염자의 침방울이 튀어 입이나 코로 들어가는 호흡기 감염입니다. 분변에 있던 바이러스가 손에 묻은 뒤 그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옮는 소화기 감염은 가능성만 거론될 뿐 역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홍콩 아파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기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체액이 공기 중에 흩어졌고 그 공기가 마른 배수구를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호흡기 감염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감염자 분변을 통한 호흡기 감염은 특수한 상황이 겹쳐야 발생합니다. 영국 연구진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분변에서 비롯된 에어로졸이 확산하려면 위층에서 환풍기를 틀어 상승 기류가 생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자의 설사 증상 비율이 극히 낮아서 분변을 통한 확산 가능성은 더 떨어집니다. 달라질 예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손위생 잘하고 증상 있는 사람 마스크 쓰고 음식이나 물은 잘 익혀서 드시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거든요. 결국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위생 수칙만 잘 지키면 공중 화장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위험할 것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번개 맞을 확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켜요. YTN 김대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선 코나 입 등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이 어디까지 튀는지, 그 밖에 또 다른 전염 경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LG 헬로비전 충남방송 한범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채기를 할 때 침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식용색소를 활용해 지금부터 거리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봤습니다. 침방울은 2.8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재채기를 했습니다. 거리는 2.1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침 매너로 권장되는 방법으로 팔꿈치 쪽 옷소매로 막아봤습니다. 더 줄어든 1.8m로 측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m가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떨까? 방한용으로도 사용되는 면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침방울은 없었습니다. WHO가 의료인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KF94 마스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말이 입이나 코, 강물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손 마스크는 또 이렇게 빨아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주 교체하거나 빨아서 쓰시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묻은 문 손잡이, 휴대폰 등을 만지거나 손을 잡았을 때도 감염이 될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흡기 상피세포랑 바이러스가 접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말라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독을 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뭐 문서손잡이에 말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감염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2~3시간 안에는 전염 가능한 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을 씻지 않은 채 입이나 코, 눈을 만져선 안 됩니다. 자택격리 상태에서도 가족들끼리는 접촉을 피하고 2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정부는 4일부터 확진자와 2m 안에서 접촉한 사람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총선에도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귀한 결단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는데 보수 통합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온 두 정당의 합당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독자 노선과 선거연대, 합당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오랜 고민을 이어오던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결국 합당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이 제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흡수 통합을 경계하며 통합의 전제로 함께 새집을 짓는 신설 합당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친박당, 도로 친이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공정한 공천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공천권은 물론 지분과 당직 모두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 보수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 보수를 향한 저희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종로 출마 선언을 하며 보수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밝혔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회동을 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위해서 참 어려운 그런 귀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들을 모아서 모멘텀으로 삼아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우리 자유우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통합해야 되고 단합해야 됩니다. 통합을 주장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보수 통합의 물꼬가 트여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정당과 시민단체 기구인 통합신당 추진준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도 통합에 큰 문이 열렸다며 지금까지 추구해온 통합을 70~80% 완성하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동안 논의에 불참해온 새보수당이 정병국 의원을 대표로 보내 풍준히 논의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순히 1대1 싸움이 아니라 총선판 전체 승패를 좌우할 승부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정치 일정은 없다는 민주당 기조에 발맞춰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모처럼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재개발이 뜨거운 감자인 종로 사직동 일대를 거닐며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양쪽을 충족하면서 방향은 제대로 잡아가는 쪽으로 한번 기회를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길 권투드리고요. 달풍이면 참 좋은 동네가 되겠어요. 이 전 총리는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로 바꾸겠다며 용산과 고양 삼송 구간 신분당선 연장과 도시 재생사업 추진 등 구체적 공약도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에 대해선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꺼렸지만 은근한 자신감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종로의 선거가 커지면 종로에서 선전하는 것이 다른 곳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겠죠. 종로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 달 넘게 뜸들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발주자 황교안 대표는 첫 번째 주말 부지런히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종로 젊음의 거리. 임대 간판을 내건 빈 상가를 훑으며 경제를 되살리자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옛날에 활력은 다 없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문 다 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로의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또 모교인 성균관대와 경기고 옛 부지를 잇따라 찾아 종로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초심도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이기 때문에 참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 적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잡아서 이 전 총리는 종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리더임을 부각했고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황교안의 대결이라는 말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낙연과 황교안 1대1 대결 구도를 넘어 종로는 총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승부처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혐의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결국 총선 예비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 전 의원은 부적격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한 차례 판단을 미룬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의원은 당의 총선 후보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혐의 등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긴 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2심과 3심에서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헌 부담을 덜고 가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재 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또다시 비슷한 논란에 휘말릴 경우 정치적 회복이 쉽지 않은 탓도 큽니다. 실제 공천관리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판단을 보류했고 김성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본인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불러 만났지만 정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경선에서 배척되어야 하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무슨 재책 사유가 있나? 내가 그렇게 어느 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없는 거거든요. 정 전 의원은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며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비판한 뒤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미투 사건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면서 결국 출마가 좌절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이 당명을 국민당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국민당 창당준비기획단은 오늘 발기인 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준비위원장으로 안 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수락 인사말에서 진영 정치를 무찌르고 제대로 된 도우미 정치를 하기 위해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온몸으로 부딪히겠다면서 투쟁하는 실용 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앞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세종, 광주 등 7개 시도에서 창당 작업을 한 뒤 다음 달 1일쯤 중앙당 창당식을 열 계획입니다. 당초 안철수 신당으로 정하려던 당명은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발기인 대회를 통해 국민당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정의당은 총선 지역구 출마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득표수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차등 가산점을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21대 총선 지역 출마자 중 낙선자에게 2022년 지방선거나 22대 총선 가운데 가산점을 부여하며 상위 5% 이내 100% 가산점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번 총선에 지역구 출마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겁니다. 또 비례대표 경선에서 농어민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1순위 후보가 12번 이내 순번에 들지 못하면 13번 또는 14번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시작됩니다.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과연 오스카 트로피를 받게 될지 전 세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 극장. 극장 주변 일부 도로는 통제됐고 각국의 취재진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오스카상 트로피 모형 옆으로 레드카펫이 길게 늘어서서 92번째 시상식을 빛낼 영화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드카펫을 밟고 이곳 돌비극장으로 들어온 배우들은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돌비극장 안에 있는 시상식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코닥극장으로 불리던 돌비극장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건 지난 2002년부터입니다. 시상식을 앞두고 주변 거리에서도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이 몰려 축제를 즐기면서 극장 일대는 아카데미 영화제의 상징이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출연한 송강호, 조여정, 이성균 등 배우들도 모두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생충은 국제잔평영화상을 비롯해 각본상과 작품상 등 모두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신들이 앞다퉈 기생충의 수상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아카데미 작품상에 1917이 유력하지만 기생충이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현지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우리나라 영화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감독상과 작품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만큼 이곳 시상식장에서 기생충이 수상작으로 호명될지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92년 역사에서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불과 10여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외국어 영화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은 셈인데요. 실제 작품상 수상으로 이어진 외국어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비영어권 영화가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1939년 프랑스의 위대한 환상이 처음입니다. 이후 외국어 영화상이 신설되면서 1970년대 이후 무려 20년 동안 외국어 영화는 작품상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1995년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가 2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작품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작품상은 1960에서 80년대 미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받았습니다. 4년 뒤 역시 이탈리아 영화인 인생은 아름다워는 나무주연상을 비롯해 3개 부문을 수상했지만 작품상은 미국의 셰익스피어인 러브가 받았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2001년 중국 이안 감독의 와우 장룡이 처음으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북미에서 개봉한 외국어 영화 가운데 흥행 1위인 이 작품도 작품상은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페인어로 제작된 멕시코 영화 로마가 무려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감독상 등 3개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작품상은 미국 영화 그린북에 돌아갔습니다. 만일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으면 첫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직접 플레이를 쓴 각본상이라던가 그리고 직접 거의 모든 것에 손을 댄 미술상 같은 편집상 이런 부분들을 노려볼 만도 하지만 그 총체적 결과로서 저는 감독상이나 작품상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다만 9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견고해질 대로 견고해진 아카데미상의 작품상 장벽을 과연 기생충이 넘을 수 있겠느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 장로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도 분한데 교회 신도들이 가해자인 장로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 다니는 65살 박모 씨는 같은 교회 A 장로를 생각하면 지금도 수치심에 눈물이 납니다. 박 씨는 A 장로가 4년 동안이나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갑자기 등 뒤로 와서 저를 껴안더니 힘도 그렇게 세요. 두 손으로 제 유방을 그냥 움켜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장로 맞아.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잽싸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A 장로의 성추행은 박 씨 집은 물론 교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는 게 박 씨 주장입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 시간에도 뒤에서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신도도 A 장로의 이런 행동이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다리를 쫙 벌리고
손을 안고 배를 내밀고 나한테 와라 반갑다 이런 거랑 또 허그하고 뺨 비빈 거랑 피해를 주장하는 신도들이 6명이나 나서서 담임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A 장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징계 차원에서 A 장로를 조기 은퇴시켰고 스스로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도들은 오히려 장로의 편에 섰습니다. 박 씨는 A 장로가 사과까지 해놓고 신도들에게는 다른 말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합니다. A 장로 역시 취재진에게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사과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다른 피해 신도 1명과 함께 A 장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이 불법 유포되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와 공범들이 대거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 초부터 최근까지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범, 영상 구매자 등 모두 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필리핀에서 일어난 교민 사업가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청부한 한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 9월 필리핀 현지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60대 교민 박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A 씨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 씨는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탐문을 통해 살인 배후에 한국인 교사자가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필리핀에 거주하던 3명을 특정하고 지난달에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와 투자금 배당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달고 싶어도 못 다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3년식 경유차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배모 씨는 며칠 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로 서울 사대문 안을 운행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니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장치를 달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맞는 모델이 없어 설치를 못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라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나라에서 만들어주면 설치를 할 건데 나라에서 만들어주지도 않고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알고 보니 배 씨가 보유한 렉스턴 모델을 비롯해 쌍용차 대부분 차종과 유럽산 외제차는 저감 장치가 개발조차 안 됐습니다. 이런 차량이 전국적으로 약 28만 대, 단속 대상 8대 가운데 1대꼴입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차량 제조사에 장치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치 설계부터 관련 인증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언제쯤 부착이 가능할지는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폐차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 신차를 구매하면 일부 지원금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차를 새로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키로수도 6만 9천 킬로를 안 탔고 타이어 쪽이라든지 차 상태도 깨끗한 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진짜. 서울시는 저감 장치가 없어서 달지 못하는 차량은 올해 말까지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사실상 올해 안에 장치를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대책이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를 실사한 결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회계 실사를 맡은 3일 회계법인은 라임에 전달한 보고서를 통해 모펀드 2개의 예상 회수율을 제시했습니다. 3일은 예상 회수율 범위의 하단을 각각 50%와 60%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펀드의 환매 중단 액수가 1조 1천억 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5,700억 원밖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증권사가 자금을 앞순위로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 미달 학생 예방과 지원을 위해서 새학기부터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기초학력 진단이 시행됩니다. 서울교육청은 지필고사와 함께 교사의 관찰에 의한 진단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교사의 관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진단에 대비해 서울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연수에 들어가는 등 준비에 한창입니다. 진단은 표준화된 도구인 지필고사와 교사의 관찰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애초 지필고사만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정교조의 반발에 밀려 교사의 관찰도 인정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관찰 진단 계획서를 스스로 학교에 제출하는 전제 하에서 관찰 진단에 의한 방식도 허용해서 마무리됐고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관찰에 대한 통일된 방식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해서도 얘네들을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그 아이들을 할 것인지를 그게 나와야죠. 더욱이 학교마다 지필고사와 교사 관찰을 따로 실시해 드러난 학력 부진 학생을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혼란과 많은 시행착오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일단 학교에 진단의 선택권을 준 뒤 시행을 하면서 보완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서울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한 기초학력 부진 예방을 위한 정책이 자리 잡기까지는 험한 길이 예상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문제일 겁니다. 정부 여당은 규제 강화 쪽으로 대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난달 말 집권 여당에서 난데없이 이른바 수도권 험지 의원 모임이 결성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동작과 마포, 영등포, 양천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지역구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모임 결성 자체를 몰랐는데 갑자기 이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모임에 속한 한 의원은 실소유자인 1주택자에게도 9억 원을 기준으로 담보대출 비율을 줄인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집이 한 채라면 더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이미 세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까지 주면 조세 저항이 커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의 양축인 대출과 세금 모두를 풀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조만간 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알게 된 민주당 지도부는 매우 난감해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의지를 꺾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의겸 신청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출마 선언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 심사를 앞두고 신청자가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 자체가 당정회의를 통해 완성된 부동산 대책의 반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 안에서 총선 핵심 이슈와 관련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집권 여당 의원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시장에 마치 정책이 바뀔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주진 않을까 우려하는 건 또다시 시민들의 몫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지난주 임명 발표 직후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 사례라는 비판을 받았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내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보수 언론 출신의 강 대변인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신임 강민석 대변인이 이번 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국민들 앞에 섭니다. 집권 4년 차를 담당할 네 번째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오랜 기간 언론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대국민 소통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보수 언론 출신이라는 점, 임명 발표 나흘 전까지 현직 기자였다는 점에서 물음표도 달렸습니다. 친정인 중앙일보 노사도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편집국을 나서자마자 청와대 직원이 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앞선 3명의 대변인에 비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공감대가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첫 대변인에 소통의 강점이 있는 민주당 대변인 출신 박수현을, 두 번째 대변인에 한겨레 신문 출신 김의겸을, 세 번째 대변인에 대선 캠프부터 합류했던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을 기용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것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라면 인연입니다. 2003년 양길승 전 부속실장 향응 파문 때 문재인 민정수석실이 거짓, 부실 대응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 보내는 유화 메시지라거나 균형 감각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대거 기소,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걸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신임 대변인이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지난 설에 발생한 동해 펜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의 불법 개조 등 건축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올리도록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4.15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첫 전국지검장 회의를 열어 수사 원칙과 선거 범죄 유형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일 양국 국장급 협의를 열고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항 등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피겨 남자 간판 차준환이 2020 국제 빙상경기연맹 4대륙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한국 남자 역대 최고 성적인 5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은 서울 목동 실내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75.06점을 기록해 쇼트 프로그램 합산 265.43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차준환이 작성한 총점과 프리스케이팅 점수는 ISU 공인 개인 최고 기록으로 5위에 오른 차준환은 4대륙 대회에 나선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고 순위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대통령 별장에 있는 경남 거제 저도가 지난해 47년 만에 개방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정비 기간을 앞당기고 방문객과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려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가 저도를 다녀왔습니다. 유람선에서 관람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방은 겨울철 정비를 이유로 관광을 제한한 지 2달 만입니다. 원래 3월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한 달 앞당겨 재개방했습니다. 해안가를 끼고 만들어진 아름다운 산책로는 여전히 탄성을 자아냅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내려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왔는데 가족들하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데라고 생각됩니다.
재정비 시간을 가진 만큼 볼거리도 늘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개방 때 공개되지 않은 제1전망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첫 승을 거둔 옥포해전이 벌어졌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다음 달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도 지난해보다 30분 늘리고 하루 방문객 수도 1,200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관람객이 여유 있게 저도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거제시는 1년 시범 개방이 끝나는 만큼 대통령 별장 등 전면 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경호동으로 쓰고 있는 별장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청와대 쪽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47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면서 2달도 안 돼 26,000명이 단행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저도. 새 단장을 마친 저도가 다시 관람객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은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꼭 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꼭 배달. 자동차는 렌탈이 되는데 썬팅은 왜? 루마 썬팅 렌탈 월 1,900원. 그게 말이 돼? 전화 한 통이면 계약 끝. 한 달에 1,9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네. 루마 썬팅 렌탈. 네, 4월 총선까지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변수에도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한데요.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합당 추진을 선언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그렇고 굉장히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 여당에서 계속 대책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의 시각이 향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다는 얘기가 아직 안 들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선 특별위원회 명칭 가지고 좀 여야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당은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특이 명칭에 우한이라는 지명을 좀 넣자. 예.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민주당은 우한이라는 명칭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참고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뭐 가이드라인이라고까지 말할 건 아니지만 대체로 권고사항이 지역이나 국가 이름은 넣지 말자는 거거든요. 예. 그쪽에 그 피해 지역에 그야말로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른바 이제 낙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뭐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주장에 의하면 미국 방송도 우한이라는 말을 넣더라. 왜 우리가 굳이 이 우한이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 지명을 빼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굳이 이걸 넣자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한이라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우한 지역 이외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오히려 더 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역시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예. 정치권이 이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서조차 이 명칭 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한국당이 글쎄요, 이게 선거를 의식했다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이거를 또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정말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제 명칭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
바른미래당이 이찬열 의원 탈당으로 이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지금 두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당이 합의를 해야만이 임시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번 뭐 3당이 합의해서 30일간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돼 있습니다. 특히 국회법상 보면은 2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반드시 열리기는 열릴 텐데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15년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 이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만들어지겠지만 이것은 단지 이제 시점의 문제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관점의 차이가 지금 상당히 크다. 그 이면적인 것에는 한국당의 정치 일정이 20일쯤이면 중도 보수 통합 예.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선거 지형이 상당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이것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위급하게 먼저 일단 열리면 선거구 획정도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30일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언제 열 것인가 그것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이런 두 가지 부차적인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선뜻 여기에 동의해서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통합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정치권 상황이 네. 연계가 되고 있는데 그 11일 화요일에는 이제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여기서 좀 그러면 결론이 나긴 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론이 좀 나야 되겠죠. 물론 이제 각 당에 특히 이제 한국당의 그 보수통합 관련 이제 정치 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이 상황 이거 지금 이 병 말이죠. 이 신종 바이러스 문제, 코로나 검역법이나 방역법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예. 우선 급한 대로 말이죠. 그래서 일단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정치라는 게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전 2월 11일 날 오히려 선거를 더 의식해서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당도 이러한 비판이나 비난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한 정당 때문에 이게 임시국회가 안 열리고 그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방역법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하되 2월 임시국회는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걸 안 열면 뭐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더 이상은 뭐 어느 쪽이든 너무 미루게 되면은 그럼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선거구 획정 문제도 사실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래저래 이번 총선은 좀 현역 의원들한테 좀 다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악수도 못하고 선거운동 그리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정치 신인 같은 경우는 유권자를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7월 정도 가야만이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면 4월 총선까지는 상당히 선거운동하기가 상당히 제한되고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치 신인들이 상당히 선거운동하기가 어렵고 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권자들은 대면 접촉보다도 오히려 선거 공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현역 의원 탈락률이 오히려 더 적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각 당이 지금 정치 쇄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 혁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방해받을 그런 염려도 있고 어쨌건 이런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에서 또 이것이 빨리 열려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역대 우리 선거 직전에 선거구 획정 과정을 보면 가까스로 합니다. 가까스로 하는 것들이 현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놓치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게리맨더링식 그런 선거구를 획정해 왔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것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국회 내에 과연 이것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여튼 선거 한 달 전까지는 일단 이것이 이제 처리가 돼야지만이 선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매 선거 때마다 정치 신인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정치의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시니까 이 선거구 획정은 벌써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거가 지금 60일 여일 남았는데 네. 지금 선거획정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그 과정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어느 정도 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또 확정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이게 개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쯤엔 선거가 획정이 돼야 돼요.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지금. 이미 많이 지난 네, 거죠. 근데 이제 이 선거구 획정 이런 것 안 하는 거는 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안 받아요.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글쎄 또 이런 비판을 해봐야 공허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거야말로 정말 빨리빨리 획정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장 교수님 얘기처럼 말씀처럼 게리맨더링이나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2대1은 못 넘는 거 아니에요.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이.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한다는 말씀 꼭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국회가 할 일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 사이에 뭐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보수 통합 논의에 좀 속도가 붙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오늘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 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신설 합당 추진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총선에도 나가지 않겠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뭐 예상은 못했습니다. 사실 전격적인 것인데 예. 저 신설합당 시기의 어떤 그 정당 창당은 과거에 민주당 계열에서 상당히 많이 써왔던 네. 그런 겁니다. 제3지대 선거 당명을 바꿔서 정당을 만들어 놓고 두 당이 기존의 당에서 집을 나와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서 네. 새로운 당명과 지도 체제를 꾸리는 이런 것들이 신설합당인데 흡수되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네. 동등하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진보 정당 계열이 상당히 많이 찢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이 신설합당인데 예. 이런 것들이 한국당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가능한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 그 상처가 상당히 깊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뭐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 선당 후사 정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김무성 전 대표죠. 지난 20대 총선 대표 그때 당시에 옥새 나르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판해서 이런 것 때문에 총선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일단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한국당 보수 정당이 어느 정도 지난 탄핵의 어떤 그런 쓰라린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출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보수 통합이 이제는 시작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 연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예. 근데 선거 연대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당과 이제 새 보수당의 선거 연대죠, 물론. 새 보수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겠다, 새 보수당을. 그리고 한국당에 입당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위기에 몰린 측면이 있고요, 우선 하나. 예.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이건 뭐 아주 현실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좀 당위적으로 규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이제 통합의 3원칙이라는 거, 이른바 보수재건의 3원칙. 지난해 10월에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거,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만 보수 탄핵에 강한 건너자라는 네. 거, 그리고 이제 개혁 보수, 네. 그다음에 새집 짓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새집 짓자라는 거는 흡수 통합하지 말고 오늘 얘기한 이제 합당하자, 당대당 통합하자 이런 얘기고요. 예. 문제는 탄핵 강과 이제 개혁 보수의 문제거든요.
한국당의 지금 사실 일부 주류는 친박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이런 분들은 여전히 유승민 의원이 탄핵에 찬성해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 만든 거에 대해서 이게 통합의 요소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인정해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개혁 보수라는 것, 합리적 보수의 통합이 되려면 탄핵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 보수 통합이 안 되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가려 했던 기류가 최근에 있었어요.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자신의 입지도 입지입니다만 이것을 명분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어쨌든 정치 현실이긴 합니다만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선거에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진정한 개혁 보수의 통합이 되려면 예. 일부 정말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수 통합을 하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글쎄 그런 분들을 보수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좀 배제해야지 중도 유권자나 합리적 보수층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총선 부추만 선언한 거는 뭔가 기득권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단지 이제 이 부분을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황교안 대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싶을 거예요. 예. 한국당의 상당히 그 주류 세력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하는 기류가 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국당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보수 통합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대세는 통합으로 가긴 간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분명히 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예. 통합 논의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도 서울 종로에 이제 출마를 하기로 금요일에 결국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첫 주말 맞아서 민심 잡게 나섰는데 황교안 대표 행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장고 속의 악수가 아니고 저는 뭐 결단력이 좀 늦었지만 이 늦은 나름대로 이것도 정치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대표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보수 정당을 통합하기 위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보수 정당의 중심으로서 서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단의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뭐 애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그러나 지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 정당이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종로를 선점을 했고 종로라는 지역이 굳이 뭐 보수 정당 그리고 진보 계열 정당 어느 쪽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가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장면, 박순천, 김두한, 유진호, 윤보선 이런 분들이 여기에 국회의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종찬, 박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했고 최근에는 정세균 현 국무총리가 재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느 세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막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지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쫓는 자가 됐다. 쫓기는 자보다 쫓는 자가 훨씬 유리한 것이 선거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고 이것이 한국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전국 선거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1대1 구도로 전국 선거가 된다면 예. 제3당의 설 자리가 그만큼 또 적어지고 무소속이 설 자리는 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은 상당히 정치력에서도 어떤 결단력이 돋보이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좀 단일화가 될 거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지만 지난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이 했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출마 선언할 때도 여기에 특별히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김무성 전 대표 불출마 선언에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유승민 의원이 조건부로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마찬가지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했던 최측근 이정현 의원이 여기에서 불출마를 하든 다른 지역을 선택하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조합 퍼즐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전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와 여기에서 격전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이정현 의원은 여기에서 포기를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원장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상대가 결정이 이제 확실히 됐으니까 좀 이제 앞으로 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역시 궁금한 선거예요. 예. 과연 누가 이길까? 저도 지금부터 궁금한데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이 선거 구도를, 선거라는 게 역시 인물이나 정책, 정당도 중요합니다만 이럴 땐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권 심판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지금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낙연 후보가 대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이제 취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과의 어떤 대립 구도로 하면서 정권을 심판한다, 이런 구도로 갈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전 총리 그렇게 가지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 황교안의 구도로 갈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시작이잖아요.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종로가 굉장히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늦게 출마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출마 선언했으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정권 심판론의 이 프레임으로 과도하게 가게 되면은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였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면서 이걸 적폐 세력 대 개혁 세력의 촛불 집회로 집권한 세력으로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구도를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선거가 과정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제기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 교수 말씀처럼 이 종로라는 지역구가 굉장히 격차가 심해요. 소득 격차도 그렇고 선거 성향도 그렇고. 그야말로 2000년도 이후에는 여러 보수와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만 2000년도 16대 총선 이후에 한 번도 여당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다 야당 후보였어요, 그 당시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우열을 지금 얘기하기는 그건 적절하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러한 이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붙었을 때 과도하게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가면 오히려 적폐 대 개혁 세력의 프레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전략들은 각 당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거 전략이 될 거예요. 물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 같은 것, 그러니까 종로라는 게 어째 지역구 선거 아닙니까? 대선 전초전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도하게 부여되면 오히려 또 누구 어느 쪽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선거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어쨌든 종로로 나서면서 그동안 이제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좀 험지로 나가달라고 이런 그런 요청을 해왔는데 그런 요청에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서 계속 출마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마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2000년 16대 총선 때 그 허주 김윤환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배출한 아주 정치력 뛰어난 분인데 공천 탈락을 한 어떤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반열에서 이번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황교안 대표가 왜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겠습니까? 이 두 분이 상징적으로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지 험지로 종로라고 모두들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종로를 가겠다 선택을 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어떤 메시지는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도 험지로 가고 그리고 김태호 전 도지사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험지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공천이라든가 당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압박과 제스처라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분이 또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NS나 여러 가지 지금 고뇌의 밤이 상당히 길 텐데 결국은 본인들이 수도권으로 출마하거나 불출마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과거처럼 당에서 공천 탈락을 경선을 하면은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경선을 하지 않고 공천 탈락을 시키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후보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경선을 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아니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태호 전 의원이 승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틀림없이 전략 공천을 할 텐데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출마하는 것은 전국적인 선거가 양강구도로 간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만 열심히 해도 전국적으로 한국당과 민주당끼리 유권자들이 분리해서 일대 격전을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 무소속이 설 당이 저는 상당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약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당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지사 얘기도 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원래 이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해당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TK가 식민지냐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컷오프로 인한 굉장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승리하려면요. 예. 지금 말씀처럼 그런 것도 이겨내야 돼요. 인적 쇄신이나 뭐 이른바 물갈이라는 게 그게 만능은 아니라 하더라도 TK나 PK,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TK가 식민지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적 쇄신 우리 혁신 공천 하려면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예. 지역에서만은. 그래서 김태호 전 지사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천 배제될 수 있다고 봐요. 지난 2016년도 선거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그때 공천 배제됐었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물론 이 공천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황 대표가 아무튼 뭐 이른바 험지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종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발언권도 있고 김태호 전 지사나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러한 것들이 버티기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과연 공천에서 어떠한 이 수를 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공천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로서 뭔가 혁신을 하고 이러한 그 이른바 혁신 공천, 혁신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출마하든지 그래서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지역은 안전한 지역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사실 한국당이 뭔가 새롭게 혁신하고 통합도 하고 이래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할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를 좀 내려놓는 예.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전략공천 하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게 각 당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글쎄 과거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공천권 그리고 비례의원은 뭐 하여튼 뭐 공시민을 통하지만 그러나 대표라든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이것을 다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좋은 시절이 다 지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적 절차를 갖추어서 그런 취지가 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고 운영의 물을 살리자 이런 겁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피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4+1을 많이 주도를 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면서 하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새롭게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선거법이 과거 같은 경우는 비례의석을 소수당한테 일정 부분 주고 30석을 캡을 씌워서 이번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선거에서 이런 것들의 잣대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것들로 유권 해석을
했다는 뜻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당에서도 공천심사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그 당내 당헌 당규에 이것을 담아야 되고 그런 뭐 절차가 번거롭지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선관위가 이렇게 강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각 당에서는 따르지 않으면 또 유법성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정당의 자율성이 우리 정당법에 이렇게 보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중앙선관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취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선거 후에 이것이 예를 들어 사법부로 이런 것들이 간다면 상당히 그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도 중앙선관위 이런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을 충실히 지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이번에 이제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이 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입 인재들을 이렇게 보내서 비례대표로 이렇게 내보낸다는 그런 방침인데 이번에 이 그 전략공천 불가 방침이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난감하죠. 근데 그건 선거법에 규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민주적인 심사 절차에 따라서 예. 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선거법에 나온 대로 해야죠. 법을 뭐 국회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이죠. 예. 미래한국당이 이름 비례한국당하고 이 발음이 비슷해서 뭐 그런 효과를 노렸다 이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미래한국당으로서는 대단히 이게 당황스러운 조치예요. 어쨌든 근데 선관위로서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선거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이 이런 부분들에 부합하게 얼만큼 비례대표 공천을 잘 해내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해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한국당 만들었겠어요? 저는 사실 미래한국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꼼수라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당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규범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당이지만 정치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러한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이러한 것들에 부합하는 그야말로 이 저촉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낼 것 같긴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선 관련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예비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좀 결정을 미뤄오는 듯하다가 오늘 결론을 내렸는데 그 부적격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본인은 억울할 측면이 있죠. 뭐 지난번에 뭐 김의겸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선당우사 정신이 상당히 필요하다. 집권 여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이 당정청 모두가 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만약에 일당을 뺏긴다면 국회의장하고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다 뺏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 자체를 야당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리스크 있는 하나하나 특히 이 문제는 정봉주의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권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선거를 어떻게 보면 10% 20% 잠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정권 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르는 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해나가야 되고 예. 이런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하나하나 자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가까워 올수록 여러 가지 여당한테 불리한 것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거의 문재인 정권의 야당에서는 심판하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실패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뭐 노정돼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매를 맞더라도 스스로 낸 후보한테서 새로운 매를 번다면 제1당을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연에 이런 것들을 자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최 위원장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부적격 사유가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 걸로 보세요? 선거라는 게 법리적인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는 정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중요해요. 전 민주당이 최근에 몇 개의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잘 제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제거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이러한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 지난번에 한번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거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무죄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다가 정봉주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현장에 갔었다는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역시 거기에 관련돼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선거라는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어떤 뭐 사법부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그래서 이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판단이 상당히 잘 작동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전국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집에는 만들 수 없었던 공간. 시티건설은 만들어 왔습니다. 집에선 생각도 못했던 생활. 시티건설이 먼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시티가 만듭니다. Think Next.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네, 지난달 중국을 다녀온 부부와 또 함께 사는 어머니 등 일가족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27명이 됐습니다. 아직 이들의 동선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들 부부가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지 9일이나 지났는데 3사람이 지역사회에 접촉한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방역 차량이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으로 가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주민인 73살 여성이 25번째 확진자로 판정되자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그럼 이제 슈퍼에서 의미를 안 받는데요. 이 동네 슈퍼 전부 다. 25번 환자는 중국 등 해외 여행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함께 살던 아들 부부, 특히 중국인 며느리에게서 감염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는 개인 사업차 지난해 11월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31일 귀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지난 4일부터 며느리가 잔기침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어머니가 발열과 오한 증세를 보였고 좀처럼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어머니는 지난 8일 인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곧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날 왔다 가셨고 8일날은 검사하셨고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보고서에 보고됐고 보고서가 질본에다가 문의 다 하고 다 진행한 부분. 접촉자이자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아들 부부도 경기 지역 병원에 격리돼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잇따라 확진 판정돼 26, 27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우려되는 건 아들 부부가 머물렀던 광둥성은 현재 신종 코로나 환자가 1000여 명이나 되는 우한에 이어 중국 내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또 아들 부부가 광둥에서 온 지 9일이나 지난 상태라 3사람이 지역사회 곳곳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났는지 파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실은 그 두 부부의 광둥성에서의 행적이나 경로를 봐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을 접촉을 했는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입국한 지역만 가지고 현재는 단언하기는 정확한 감염 지역이 어딘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공항이 폐쇄된 건 지난달 23일. 이 때문에 우한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곳을 다니다 광둥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일단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가족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루 검사 물량을 현재 3배인 10,0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를 치료할 음압치료 병상은 9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검사는 하루 3,000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중국 방문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경우를 검사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중국 말고 다른 나라를 다녀온 의심 환자를 진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국을 넘어 인접 국가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진단 물량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 진단검사 물량을 이번 달 말까지 현재 3배인 10,00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산업체, 민간 검사기관, 연구소, 병원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6월 말까지 현재의 3배 수준, 즉 하루 1만 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확진 환자를 격리할 음압치료 병상도 현재 198개에서 9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외부와 기압 차이가 나 바이러스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치료 병상을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을 통틀어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확진자의 동선 등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인력도 현재 10개 팀에서 30개 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내 외국인을 통틀어 외국에서 들어온 이들이 스스로 증상을 진단하고 필요시 신고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오는 12일부터 보급합니다. 매일 그 앱에서 문자가 열립니다. 열리면 자기의 현재 몸 상태, 발열이 있는지, 인후통이 있는지 이런 건강 상태를 자기 스스로 거기서 진단을 하도록 단순하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등의 여행 이력이 있으면서 원인 불명의 폐렴을 앓고 있는 입원 환자는 전수 검사해 방역망에서 놓치는 감염 환자가 없도록 철저한 폐렴 감시 체계를 갖출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를 관리하는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질병관리본부는 방역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 유리 제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고압 변전 설비가 파손돼 8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브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숙소에서 자고 있던 직원 2명이 대피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장로가 2016년부터 여성 신도의 자택이나 교회 등에서 여성 신도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먼 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신입사원이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회사 돈 13억여 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기기인 CT와 MRI 장비 유지 보수 시장에서 독점을 지키기 위해 경쟁업체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다국적 기업 지멘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등의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 역량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경제 전망 전문가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2.1%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성장과 저물가로 인해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구제 혁파 등 기업 친화 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허훈이 리그 사상 처음으로 20득점, 20어시스트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KB의 최고 스타다운 환상적인 경기 운영으로 경기장을 찾은 홈팬들에게 기분 좋은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허훈이 수비수 3명을 뚫는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하자 최성모가 가볍게 레이업 슛을 얹어놓습니다. 김현민은 허훈의 패스를 받아 호쾌한 덩크를 꽂았고 멀린스와 김영환은 3점 슛으로 허훈의 어시스트에 화답했습니다. 전반에만 어시스트 14개를 정립한 허훈은 후반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밑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패스를 배달했고 경기 막판 3점 슛과 미들 슛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해결사 역할도 충실히 했습니다. 24득점에 21어시스트. KBL 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20득점, 20어시스트를 동시에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농구 대통령 아버지 허재 전 감독도 달성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경지입니다. 또 어시스트 기록만으로도 2005년 김승현이 세운 23개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값진 기록입니다. 허운의 신들린 듯한 활약을 앞세워 KT는 난적 인삼공사를 제압하고 3연승으로 단독 5위에 올랐습니다. 몸풀 때부터 굉장히 가벼웠고요. 또 1쿼터에 처음에 공격을 한두 번 하고 어시스트가 슬슬 풀려가지고 이제 좀 그때부터 시야가 트인 것 같아요. 인삼공사와 SK의 반경기 차로 쫓겼던 DB는 최하위 오리온을 잡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또 SK는 서울 라이벌 삼성에 한 점차 신승을 거두고 KT에 진 인삼공사를 제치고 반경기차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창원에서 LG는 3쿼터 한때 21점까지 뒤지던 경기를 뒤집고 KCC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박희영이 연장 접전 끝에 7년 만에 LPGA 투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박희영은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열린 LPGA 투어 비고픈 최종 라운드에서 합계 8언더파로 유소연, 최혜진과 함께 연장전에 돌입한 뒤 네 번째 홀에서 최혜진을 제치고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LPGA 투어에 뛰어든 박희영은 2013년 파이낸셜 LPGA 클래식에서 투어 2승째를 수확한 뒤 6년 7개월여 만에 3승을 거두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2위 대한항공이 선두 우리카드의 10연승을 저지하고 승점 차이를 없앴습니다. 대한항공은 서울 장충체육관 원정 경기에서 비에나와 한 선수, 정지석 등 주전들의 활약을 앞세워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대1로 제압하며 승점 56점을 기록해 한 경기를 덜 치른 우리카드에 이어 세트 득실률에서 뒤진 2위를 유지했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KGC 인삼공사가 개인 최다인 40득점을 폭발시킨 디우프의 활약을 앞세워 GS 칼텍스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국 피겨 남자 간판 차준환이 2020 국제 빙상경기연맹 4대6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한국 남자 역대 최고 성적인 5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은 서울 목동 실내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75.06점을 기록해 쇼트 프로그램 합산 265.43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차준환이 작성한 총점과 프리스케이팅 점수는 ISU 공인 최대 기록으로 5위에 오른 차준환은 4대6 대회에 나선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고 순위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풀리고 모처럼 공기까지 깨끗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까지 올라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날이 풀리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내일 오전부터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되겠는데요.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영서 지역에는 눈이 내려서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이 쌓이겠고요. 곳곳으로는 눈이 날릴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광주와 부산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